현재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사우디의 빈살만 황태자입니다. 빈살만의 추정 자산은 무려 2조 달러, 한화로 약 2,600조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20억짜리 로또 1등을 매일매일 당첨되더라도 3,800년을 쉬지 않고 당첨되어야 만질 수 있는 돈인데, 진짜 이것만 놓고 보면 세계 부자 1위라는 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최근 이러한 빈살만을 제치고 세계 부자 랭킹 1위로 갈 수 있는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소행성 채굴. 우주에서 소행성 하나만 잘 골라서 채굴하면 빈살만 정도는 아주 우스워 보일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소행성을 단순히 돈으로 환산해봤을 때 그 가격이 빈살만의 모든 자산의 약 50배. 아니, 도대체 소행성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행성이라고 하면 소행성 충돌과 같이 지구 멸망 시나리오를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 이 소행성은 지구에서 귀하디 귀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로 금, 은, 팔라듐, 백금과 같이 굉장히 비싼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소행성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다고 알려진 다비다 소행성의 경우 현재 추정 가치가 자그마치 100조 달러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빈살만의 추정 자산이 2조 달러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의 재산보다 무려 50배나 비싼 돌덩이인 셈이에요. 게다가 이러한 소행성들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소행성대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소행성대에 위치한 수백만 개나 되는 소행성들의 값어치를 모두 합치면 무려 700퀀틸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퀀틸리언? 밀리언, 빌리언도 아니고 퀀틸리언 달러면 얼마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숫자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0이 정말 많죠? 여기에다가 원화로 계산하고자 환율을 곱하면 지금 보시는 영상의 화면을 가득 채울 만큼의 0이 존재할 정도죠.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액수죠. 이러한 다비드 소행성 말고도 소행성대에는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는 소행성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사이키 소행성인데요. 이 소행성은 주로 니켈과 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니켈과 철은 인류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자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이키에 함유된 니켈과 철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양으로 따지면 전 세계의 니켈과 철 수요를 자그마치 수백만 년 동안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사이키 하나 채굴에 성공하면 지구는 이제 니켈, 철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될 것 같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행성의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자 전 세계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이러한 금덩이 소행성들을 연구하고 채굴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왕성한 연구와 시도를 하는 건 역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인데요. 나사의 경우 소행성 베누를 탐사하기 위해 2016년 오시리스 렉스라는 탐사선을 보냈어요. 특히 이 베누 소행성은 그 6억 달러라는 값어치와는 별개로 300년 내로 지구에 충돌할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소행성이거든요. 만약 이 베누에서 성공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연구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나사는 막대한 수익과 새로운 연구 자료를 얻게 되면 물론이고요. 소행성 충돌의 위험도 원천 봉쇄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2018년도엔 목표지인 베누에 다가가는 데 성공한 탐사선은 2020년 10월 드디어 베누의 표면에서 자갈, 먼지, 시료 등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게 이르죠. 그리고 올해인 2023년 9월 24일 이 탐사선은 긴 여정을 마치고 60kg의 시료가 든 캡슐을 지구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베누의 비밀을 밝히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소행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미국 소재 기업인 허니비 로보틱스, 일명 꿀벌 로봇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과거부터 우주 시료 채취에 사용되는 드릴을 계속 설계하고 제작해왔거든요. 그 유명한 미국의 나사에도 우주 드릴 작업에 관해서는 꿀벌 로봇 회사를 뛰어넘는 기술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사도 이 꿀벌 로봇 회사와 오랜 기간 협업해오고 있다고 해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이 손으로 조작을 직접 해주지 않아도 완전 자율 드릴 작업 시스템으로 기계가 알아서 땅을 파주기까지 합니다. 꿀벌 로봇 회사는 이렇듯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 나사를 비롯한 각종 기관들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향후 나사가 화성의 달이라고 불리는 포보스 행성을 탐사할 계획인데, 거기에도 이 꿀벌 회사의 드릴 로봇이 함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행성 연구와 탐사, 채굴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소행성 연구와 채굴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세계의 자본가들은 이러한 소행성 관련 기업들에 미리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회사를 세움으로써 소행성 채굴의 미래에 직접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행성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알겠고, 오래전부터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알겠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 소행성 광물 채굴에 대한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소행성 채굴로 조만장자가 되는 일에는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는 역시 비용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비행기 값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여지는 때가 많잖아요. 하물며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는 일에는 돈이 대체 얼마나 많이 들까요? 우리가 우주로 나가려면 발사체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 가장 저렴한 발사체라고 알려진 건 펠컨 9입니다. 펠컨 9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에서 만든 로켓 발사체이기 때문인데요. 펠컨 9의 발사 비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회 발사 비용은 한화로 약 815억 원이에요. 언뜻 보면 엄청 비싸 보이는데 나사의 1회 평균 발사 비용 3,400억 원과 러시아의 소유주 1회 발사 비용이 3,700억 원인 것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셈이죠. 거기에다가 화물을 우주로 내보낼 때의 비용이 펠컨 9의 경우 1kg당 약 400만 원이라고 해요. 이 또한 다른 발사체들에 비하면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요. 심지어 펠컨 9은 다른 로켓들과 달리 발사체를 한 번 쓰고 우주나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착륙시켜서 재활용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로켓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은 그저 다른 발사체들에 비해서 싼 것일 뿐 사실상 절대적인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주 발사 자체에도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이 비용을 들여서 우주 한번 나갔다가 혹시라도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냥 1,000억짜리 우주 여행 갔다 온 셈이 돼버리겠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상 채굴을 시도하자니 너무도 리스크가 큰 게 사실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이유는 법과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 약 110개 국가들이 1967년 우주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이 조약은 기초우주법에 기초해서 체결한 조약으로 현재까지도 유효한 조약인데요. 그 조약 내용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 천체를 포함한 대기권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국가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우주에서 어느 국가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약대로라면 지구의 누구도 소행성을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의 경우 미국 상업우주 발사 경쟁력 법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이 획득한 우주 자원을 소유할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즉 소행성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국제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자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주조약은 너무 오래된 조약이다 보니 이러한 광물 자원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빈틈투성이 조약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소행성에서 나온 광물이나 자원을 채굴하고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유는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행성 채굴을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투자를 해줘야 하는 벤처 캐피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소행성 채굴 회사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투자 자금이 회수되는 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소행성 채굴이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 본격적인 채굴은 시작도 못했고 이제 겨우 소행성 표면에서 모래 한 줌 집어온 게 다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빠르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사업 진행이 크게 지연되거나 결국 폐업하고 합병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이유들 이외에도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지구의 자원을 가져오는 기술적인 문제와 같이 소행성 채굴 진행에 발목을 잡는 이유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팹, 아스테로이드 마이닝 코퍼레이션, 아스트로4G와 같은 소행성 채굴을 목표로 하는 회사들은 목표를 향해 아직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요. 특히 아스트로4G의 경우 2년 뒤인 2025년에 가까운 소행성을 탐사한 뒤 첫 백금 추출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성공 여부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만장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소행성 채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로또 1등을 3800년 연속 맞는 것보다는 높은 확률인 것 같긴 합니다.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 소행성은 이제 그 자원을 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최초의 조만장자는 천연 자원을 위해 소행성을 채굴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이 말처럼 비록 아직 수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소행성 채굴이 시작되며 최초의 조만장자가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